네,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는 2.45%의 급락을, 코스닥은 3.49%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증시도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가 유독 더 크게 반응을 할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레모니서스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시장 종목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역대 최다치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도 정부 대응에도 간만에 미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단에서는 사실 빨간불을 켜며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추가 파산에 대한 우려 혹은 금리에 대한 우려, 무엇의 우려가 어제장과는 다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좀 오버하는 경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앞서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SVB 사태 이후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은행주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계속 또 뉴스가 나옵니다. 그밖에 한 20개 은행도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불안하죠. 그중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중소형으로 구성된 지수는 그 전날 3%대 하락, 또다시 1.6%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SVB 사태가 어떤 약간 중소기업들 네. 그리고 또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이런 쪽으로 대출했던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연결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동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취약한 중소형주들은 이런 때 더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게 가장 큰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저희가 좀 잊고 있었던 신용장고의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한 16조 대 부분까지 갔다가 이번에 시장이 종목 장세를 좀 빠르게 연출되다 보니까 나도 좀 챙겨야지라고 하면서 신용장고가 그저께까지 동향 보게 되면 18조 3천억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한 3, 4일 동안은 이 빠르게 올라온 신용장고가 강제 청산되는 비율들이 좀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네. 그에 따른 경고음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조금 느낌은 네. 좀 과합니다.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무슨 심리가 벌어졌을 때 급락 거야, 또 급등, 또 내일 만약에 큰 변화 없으면 또 바로 또 급등으로 출발. 하여튼간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국내 증시가 이럴 때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더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고요. 미 정부가 생각보다 발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서는 좀 줄도산에 대한 걱정은 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네. 선 것도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거 있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던데요. 일단 뭐 대형은행들은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뭐 합병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를 키웠고요.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갖가지 이제 규제를 통해서 또 이제 중간중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아주 가혹하게 이제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 뭐 대형은행 쪽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는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이제 중소형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 약했었던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한번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일단 그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돈 빼놔서 일단 안전한 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은행에 대한 뱅크런은 뭐 아무리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라고 해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개 지역 은행 같은 경우는 더 파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면 FOMC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할 거 아니냐 다음 주에 이제 있죠. 뭐 할 거다라는 또 기대감이 또 투자 심리를 조금 더 회복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었던 이제 미국 장 끝나고 나왔던 얘기로는 뭐 그래도 뭐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 기존의 뭐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좀 더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25bp를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다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2월달 이제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렇죠. 만약 CPI가 예상 지금 뭐 수준은
2%를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 하게 되면 연준에서 뭐 기준금리를 이런 상황에서도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또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 시간에 김민수 대표님 여기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똑같이 SVB 사태 때문에 시장이 불안했을 때였는데 어제는 오후장에 이걸 다 저희가 밑꼬리 달고 돌렸어요. 네. 근데 오늘은 밑꼬리가 안 잡히고 오히려 낙폭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무엇 때문에 다른 건지 전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네. 단순 수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CPI 발표되는 부분과 다음 주 가서 FOMC에 대한 영향력들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는 될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왠지 불안한 거죠. 일단 오늘은 사는 날이 아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침부터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 선물 매도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 주식 파는 기조가 자리 잡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요인은 그거 같습니다. 신용에 대한 경고음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뒤흔드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뉴스만 딱 틀면은 미국 망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 두 번째 나올 것 같고. 뱅크런 막 이어질 것 같고. 네, 보니까 또 오다 보니까 막 그 SVB 은행 지점에서 사람들 뭐 20m 줄 길게 서 있고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아니 저게 미국이야? 라고 하는 부담감, 우려감들이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게다가 또 개파락해서 제대로 또 반등 못 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약간 투매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네.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방송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단은 고점권에서 네. 이제 주가 어떤 처음 강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경계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다음 주 FOMC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변화 확인하고 안정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약간 좀 경계적인 입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저도 오늘 막 빠지는 거 보고 그래. 살짝 여기서 단가를 낮춰보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직전에 CPI까지는 확인해보고 사볼까 정연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매수하겠습니다. 저는 이랬는데 아마 오늘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마인드 때문에 어제처럼 밑꼬리를 끌어내지 못하고 점점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좀 강했었다라는 거죠. 어제는 또. 네, 그러니까 중국 양회가 이제 끝나면서 뭐 국무부 이제 국무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어저께 뭐 지금 뭐 상해 같은 경우는 1.2% 그다음에 네. 항생 같은 경우도 2%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같이 어울리면서 후장 들어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이슈는 일단 어저께 하루로 끝난 거고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 어저께 이제 진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뭐 돼서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른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차이가 있다. 지금 전일장의 주인공은 사실 그 밑꼬리를 달게 만든 게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들이라던가 로봇 AI주들, 성장주들이 주도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에코프로를 좀 제외하고 본다면 성장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시장을 되돌릴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닌 건지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좀 전에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용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털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신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장은 좀 조금 옆으로 휘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같이 이제 성장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리스크하게 이제 느껴질 가능성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가치주 관련, 그러니까 방어주 쪽이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일단 신용잔고를 두 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걱정거리로 꼽았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의 신용잔고가 좀 큰지 안 큰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일단은 중소형 성장주들의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CRMA 초읽기에 배터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CRMA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매수해볼까 하다가 그냥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고민한 상대가 혹시 이 CRMA 관련주 혹은 IRA 관련주인지도 궁금해서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냥 오늘 같은 날 특별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수급에 의해서 빠졌는지 어. 아니면 그전에 갖고 있던 투자 아이디어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다네요, 거의 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자제하고요. 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또 이제 EU에서 CRMA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법안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미국에는 IRA 법안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물자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보조금도 준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유럽도 다급하죠. 그래서 우리도 2025년까지 어떤 첨단 산업 관련 쪽에서 보조금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막겠다. 아니면 각국이 다 핵심 자원을 관리하겠다,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법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떠나는 쪽에 대한 결국은 미국이죠. 미국에 대한 어떤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 테니까 있어라. 아니면 우리로 와라라고 하는 차원이 가장 큰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원자재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역내에서 10% 이상 원자재를 채굴하고 거기다가 정제 재련 공장의 40%를 역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쪽도 담길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엔 그래서 예전부터 알려졌다시피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폐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미리 움직였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오늘의 흐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역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마침 또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 많은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네. 우리가 한번 미국 IRA 때 살짝 뒤통수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차별적인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죠. 상대적으로는 좀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EU 자체도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보냈는데 네. 그럼 IRA랑 똑같은 법을 만들면 아. 뭐 제 얼굴에 침 뱉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좀 보편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게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초안이 나와 봐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산에 대한 이제 원자재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법안 내에서, 그러니까 EU 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적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아니면 남부유럽 같은 지역에 뭐 이런 이제 첨단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떻게 뭐 보조나 아니면 뭐 세액 관련된 분야가 추가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뭐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이 이제 동유럽 지역에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폐배터리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장 급락에 에코프로가 빠져서 지수가 이렇게 좀 출렁이구나 하고 봤더니 에코프로는 여전히 빨간불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 레몬은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가셨잖아요. 네. 네, 동일하신지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네. 제가 자꾸 많이 물어봐서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앵커님이시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 보통 주도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꺾이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그런데요. 제 말이요. 네. 올라간 건 계속 빳빳하게 버티고 있고 그 정도의 가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는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후발주들이 더 빠지죠. 더 많이 빠지죠. 그런 걸 봤었을 때 결국에는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였고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시총이 10조가 안 됩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전망합니다. 끝입니다. 네. 네. 추 투자자들이 참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네. 이 CRMA, IRA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이미 먼저 발표되기 전부터 주가에 다 반영하고 올라와 버린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말 이 뉴스에 팔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질까요? 세론이라고 하죠. 일단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좀 전에 말씀했듯이 네. 이제 원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계열사들을 지금 하나둘씩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상장이 좀 더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를 이제 지금 뭐 상장을 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이제 수익성보다는 이제 지주회사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에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PER이 좀 낮게 지금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분명히 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좀 너무 높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갖고 계신 이제 보유자 영역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굳이 이거를 신규로 쫓아서 매수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도 일단은 현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의견을 어제도 주셨는데 임순재 대표님도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나홀로 질주하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알아봤고요. 세 번째 시장의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러시애, 금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테마주들도 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테마주가 금 관련주입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나요? 금값이 최근에 좀 올랐죠. 일주일 동안 한 5.6%,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기준으로 하면 뭐 온스당 뭐 1,919달러,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900 장중에 1,92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다가 간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3월 8일 일주일 전이요, 딱 일주일 전인데 1,81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100달러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계속 그 금융 시스템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금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금 관련된 관련된 뭐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금 관련 ETF도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그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그 선호도가 이제 커지면서 지금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암호화폐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3월 10일 날 실버게이트의 이제 파산을 맞으면서 2만 달러를 하회했다가 뭐 전일 24,5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런 금이나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쪽이 조금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말고 매일경제 TV에서도 공약주로 금 관련주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시세가 분출됐는데 실제 국내 증시 안에서 금 관련주로 테마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또 옥석가리기 전문 아닙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김옥석입니다. 네. 근데 일단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특히 금 가격이 또 어제 쭉 올라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금수혜주라고 하는 메리골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티커가 말 그대로 GOLD, 골드입니다. 티커가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가 캐나다에 금광산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금 가격 뜰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근데 어제 올랐을 때 7% 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나라 회사 엘컴텍인가요? 이 회사는 뭐 26% 지금. 27% 이게 네. 이 회사가 몽골에 금 매장된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탐사권입니다. 탐사권. 네, 그걸 갖고 있는데 27% 오른다고요. 베리골드 같은 회사는 7% 오르고요. 좀 K 증시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게 어떤 이제 달러가 약세가 기조화되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체크해야 될 쪽이 원자재 관련된 쪽, 대표적인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뭐 풍산 이런 쪽은 또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워낙 또 경기 우려에 따라서 수요가 제대로 살아날까 이런 부담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반응을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네, 이쪽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지금 벌써 러시아 생산되는 글로벌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러시아죠.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이 200%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들 반응할 것 같고요.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과 2030년까지 약 한 7천억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좀 더 실적에 보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 엘컴텍보다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려 아연, 그리고 저희가 살짝 잘못 나갔는데 사마 알미늄 그리고 풍산 등을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아니다, 나는 금이 답인 것 같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금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엘컴텍 말고 좀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엘컴텍은 단순히 이제 테마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 네. 2007년도에 그 탐사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간이 14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테마네요, 시청자님이 진짜. 네.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련업체 같은 경우도 재련을 할 때 금이 일부 생산은 되지만 전체 매출에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일단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내가 금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이제 금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도 ETF, 금 관련된 ETF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는 환율을 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폭이 없이 이제 금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내가 조금 더 해외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금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환율을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금 가격 움직임에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금 투자를 희망한다면 금 ETF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금 테마주들인데요. 이렇게 팩트체크 들어가 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